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강경파로 알려져 있던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윤 어게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는다면 장동혁도 없다, 김민수도 없다, 선거의 승리도 없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호는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한정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한민국 1020, 30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이것이 폄하되어서 사람들에게 한 줌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이라고 프레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을 절연하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보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권 의원님이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건 상식인데 네. 저렇게 상식으로 돌아오는데 참 어렵고 험한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왔다라고 보시는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그렇게 윤 어게인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고 그렇게 몰아붙였냐 이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민수 최고위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은 선거에 이기는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니라 선거에 지는 그 전략을 계속 윤 어게인을 했다는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민심을 제대로 읽고 돌아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지금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몰아내고 다 했으니 그때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힘을 업어서 몰아내고 이제는 선거에 좀 어렵고 질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러면은 서로 약속 대련하듯이 내가 이렇게 좀 윤 어게인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너들은 좀 참아주라. 그리고 선거 지나고 보자.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민심이란 게 어찌 보면은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의 변화가 진심으로 이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어게인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과 이제는 진짜 진정으로 절연하고 우리 민심의 바다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진솔되고 절박한 마음과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당 부분 온건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들도 집 나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산토끼 잡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집토끼들이 윤 어게인, 그다음에 계몽령,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극우 유튜브들에게 우리 당 지도부가 지금 포위돼 있고 우리 당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저 당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저기에는 지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집토끼라도 우선 다시 돌아오려게 한다면은 저 마음이 진심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과거에 보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옹호를 해왔거든요. 그 발언들 모아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 기꺼이 고집불통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지킵시다. 국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세!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아니죠.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인물이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저 발언에 대해서 긴가민가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렇게까지 얘기했던 게 순식간에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다양한 이제 의도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장동혁 당 대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전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윤 어게인 세력과의 공개적인 분리를 지금 선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 먼저 좀 약간 간보기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문제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아마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정리가 됐다. 일단 예. 어떻게 되든 정리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거가 한 1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선거 국면을 대비해서는 일단 표를 얻는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리와 그 분리라고 하는 공개적 선언에 대해서 윤 어게인 세력에 일정 정도의 양해를 구하는 지금 네. 저 자리가 윤 어게인 세력들의 굉장히 강한 경도되어 있는 유튜버들 연합 토론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듯한 사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가장 첫 번째 정상적인 관측으로는 선거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예. 선거를 앞두고 저런 식의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김민수 최고 차원에서의 간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김민수 최고가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지자체장이든 아니면 보궐선거 자리든 네. 나간다고 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당 지도부일 때하고 내가 직접 선거 현장에 뛸 때를 생각하면 나는 표를 얻어와야 돼요. 예. 당장 제가 어디 지역에 가서 후보로 뛸 생각을 하면 윤어게인 외쳐서 후보로 뛰어가지고 선거에 당선될 거라고는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지도부일 때는 지도부의 메시지 이렇게 강하게 가면서 뭐 강성 유튜버들이나 구급파들한테 그 지지를 결집해 내겠지만 예. 본인이 선거 현장에 뛰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예. 김민수 후보가 본인 생각에 어디 선거 선수로 뛴다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변침을 좀 해야만 선거 현장에 가서는 예.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저는 계산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 생각으로 보입니다만 지방선거라는 전제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절연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절연을 하고 선거에 임한다면 기존보다는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나요? 지금 구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그 아주 순수한 차원에서 아주 그 윤석열과 절연하는 그런 기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대당이지만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네. 절연해서 좀 내란의 당이라는 그 오명을 좀 씻고 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와야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야 간에 대화도 잘 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보면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의 약속 대련 같아요. 약속 대련. 네. 양치기 소년 같은 저 말을 어떻게 네. 믿습니까? 그동안에 아까 보셨잖아요. 그 윤석열 만세 외치고 네. 윤석열 면회 가서 막 울고 막 했다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그 윤석열과 절연하고 중도 확장을 하겠다? 이걸 네. 누가 믿습니까, 이것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구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중도 확장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한길 씨가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이건 지선 전략이다라고 김민수 최고 통해 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은 상당히 이제 곤란해진 거고 제가 봤을 땐 도둑질도 뭐 손발이 좀 맞아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예.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실 텐데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 내란 청산 요 구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심판, 정권 심판론 이거로 네.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저렇게 말 한마디 바꿨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행동들도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거는 그런 기대는 지금 난망한 그런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환기 씨 발언이 이겁니다. 미리 그거를 이제 전에 와서 아니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했다고 전환기 씨가 얘기한 대목인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박성훈 대변인의 발표가 장 대표님의 의중이냐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변이 왔다는 걸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한길이 3일 안에 장동혁 대표님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윤호개인과 같이 못 간다. 내란 세력 같이 못 간다. 부정선거 척결하지 않은 사람 같이 못 간다고 발표한 것이 장동혁 대표 의중이냐 물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전해온 게 그것은 박성훈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박성훈이가 나쁜 거죠. 어제 이 방송을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부분하거든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 저 유튜버들 연합 토론이 오전에 있었고요. 예. 점심에 전한길 씨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만나서 점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발언을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예. 친한파다 중진들하고 싸우면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형님 참 힘듭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마 중도층을 의식해서 변화하고 외연 확장하는 척하고 그리고 점심 때 가서는 윤호개인 세력 귀에다 속삭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진심은 알잖아. 기다려줘.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예. 다중인격을 가진 자아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둘로 해체시켜서 예. 서로를 기만하고 이제 국민을 기만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저기에 어떤 진심이 있거나 저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박성훈 대변인을 통해서 또 뭐 저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침묵할 거냐. 이 관건일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직전까지 장동혁 대표나 뭐 지금 현재 지도부가 보여줬던 언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저렇게 하루아침에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 개과천선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결국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전직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무리한 징계를 해놓고 이제는 윤호개인 세력과 우리가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전한길 씨가 전한길 씨는 사실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가 급하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저 지도부의 진심은 이거다. 이렇게 또 자기 그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예.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위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는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런 전한길 씨 같은 사람에 의해서 또 그의 부안에 동하고 있는 예. 김민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데 권 의원님 뭐 시각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일단 진일보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가 더 나아가서 더 강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강한 메시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마 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만에 하나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현재 사형이 구형됐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뭐 더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난번 저희들이 장동혁 대표한테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윤어게인 세력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 두 번이나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그때마다 장동혁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장 대표도 그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절연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예. 말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걸 보여주는 거는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엄태영 의원이 당명 개정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좋은 방안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장 대표가 지금 그건 본인이 한계예요. 네.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이 전한길 씨나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얘기해서 자기가 당선된 거는 그런 뉴미디어들 덕분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절연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자기 지지 기반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강박감과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네. 그걸 끊지 못하는데, 그러나 자기 머릿속으로 민심을 보면 장동혁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니면서 듣잖아요. 민심도 듣고. 예. 민심으로 보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는 지방선거 폭망하겠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변화와 혁신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타이밍이 처음에는 12월 3일이라고 했다가 12월 말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 2월 19일을 언저리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본인이 얘기할 부분들을 김민수 최고를 통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뀌는 거, 지금이라도 바뀌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진정으로 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윤어게인 다시는 이 비상계엄이 이 땅에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윤어게인 세력들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국민들이 저건 꼼수야라고 보면은 이거는 아무리 말을 바꾸고 하더라도 선거는 그대로, 민심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돌아왔으면 확실하게 돌아와 주라. 그리고 지금 박성훈 이 대변인 말은 또 노라고 전한길에게 전하고, 지금 대변인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변인이 됐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분명하게 끊지 않는 이상은 아마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걸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가 있었나 보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왔죠. 장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탄핵, 그리고 절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당대회 이전부터라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그 입장을 제가 가볍게 함부로 바꾸거나 그 입장을 번복하거나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권역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오늘까지도 그러니까는 뭐 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권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안과 미래 소장파 의원들이 면담했을 때 반응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하고요. 말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 결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때부터 지금 거의 2달이 흐르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행동은 저렇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고성국 TV의 유튜버라는 고성국 씨를 당원으로 데려오고 장해찬 씨를 여의도 부원장으로, 여의도구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를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만 주고 그대로 대변인직을 유지시키고 이런 식의 행동으로 보여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정적 행동은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메시지에서 이게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대응이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권 의원님 말씀대로 8월 전당대회 때 자기가 당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도와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강성 그 지지자들의 지금 그 호랑이 등에 탄 것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필요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개적인 절연, 공개적인 선언을 요구할 때마다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우회적인 회피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은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까 제가 간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간복이하고 바로 점심에는 전환기자 때 그런 일 없더라고 또 해명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오락가락 그리고 한동훈 대표 문제가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12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과연 민심을 도닥거리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아직 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예.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절연의 어떤 메시지를 낼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신동욱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는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박정화 의원 친한계죠. 이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박정화 의원의 이 분석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다면 예. 뭐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우리 이제 강성 지지층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합니다.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그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저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 의원님, 저 마지막 부분요. 그 지방선거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고 있대.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 이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으로 보면 지방선거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선거 앞두고서 좀 당내에서 저런 뭐 전 대표 제명 같은 그런 상황을 밀어붙이면서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열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에게 중요한 건 선거가 아니고 본인의 어쨌든 당권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을 향해서 저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어떤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고 결국 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당권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핑계는 전부 남 탓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 같고요. 저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당대회 전부터 계엄 탄핵, 뭐 절연, 윤호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는데 뭘 얘기를 해왔는지 일단 모르겠고 본인이 이제 얘기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앞서 김근익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문제적인 발언이나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옆에다 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전륜이 아니고 절하느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계를 축출하는 게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해놓고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여전히 모호한 채로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 계엄은 위헌적이고 잘못된 그런 행동이고 탄핵 반대를 했던 것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던 거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이 윤호개인 세력과 국민의힘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두고 있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치라는 게 상당 부분 인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을 이미 이 장동혁 대표가 확고하게 만들어놨어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고 장동혁 지도부를 보는 인식을. 근데 이걸 본인 스스로 불식시키려면 더 분명한 메시지로, 분명한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모호한 얘기를 한다는 건 기존의 그 입장에서 변화할 뜻이 별로 없다는 거를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추석 끝나고 직후에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설 연휴 직후예요. 그러면은 뭐가 바뀔지 봐야 될 때 혹시 권 의원님께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던 거예요. 당권 얘기하는데 만약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면 그 전 지도부가 유지될 가능성이 정치권에 있나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없죠. 상식적으로는 없어요. 상식은 없는데 근데 우리 당내에서 그렇게 떠돌는 경우도 있고 또 언젠가 제가 이 보수 유튜브 이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잠깐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게 아니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선거 지면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선거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 책임 아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러면 지방선거 지더라도
이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그러면 뭔가 다른 책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갖고 있는 맹점이 그거예요. 우리 보수를 말살시킨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예. 2020년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대표를 했어요. 대표하고 나도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이 동기동창이라고 그러면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단 말입니다. 공천에. 그리고 공천을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오만하게 뭐 얘기하다가 완전히 완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공천 잘못했고 우리가 또 강성들하고 계속해서 장애 집회하면서 이렇게 간 것이 중도층과 온건한 보수마저도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패를 했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21대 총선, 22대 총선 지금 3연패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로 계속 돌리는 그게 우리 당이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지방선거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속죄양을 뭐 누구 탓으로 졌다 이렇게 돌리면서 이 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하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제는 보수 정당에 존립 근거가 없을 거다. 이미 지금도 차라리 국민의힘 해체하는 게 보수가 새로운 싹을 틔우고 다시 대한민국을 맞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지방선거 치고도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 의원들이 와서 이제 안부를 묻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본인한테 이제 배현진 의원한테 무슨 얘기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 대표의 뜻은 무엇이냐 이거를 물어봤다고 배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 수위 그것도 지금 갈등의 한 축이잖아요. 남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몰아낸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계모로 알려진 김종혁 최고까지 이제 제명이 된 상태인데 예. 지금 징계 내전 2차전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친한계 아주 씨를 뽑겠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예.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일반 친한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배현진 의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서울시당 소속 한 당협위원장이 윤리위에 이제 제소를 했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조금 사실이 전혀 아닌 사실 가지고 경강부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일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덜커덕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이 제소한 내용을 윤리위의 징계 논의 절차를 개시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개 윤리위에 수많은 그 제보가 들어오죠, 제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의미 없음. 그 징계 개시 논의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의 당협위원장이 올린 것에 대해서 이걸 덜커덕 징계 개시 절차가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것도 그러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까지도 또 이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냐 또는 이 싹자르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탠스를 좀 바꾸려고 이것저것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들이는 요즘 상황이어서 정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지금 나를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사진 화면에서 잘 들어갑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앞만 보고 있다. 네, 앞만 보고 이야기하고 배현진 의원 말로 전언에 따르면 그냥 윤리위는 독립기구입니다라는 말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발을 빼는 것이어서 정말 저는 우리 당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징계 내전의 이 무한 반복에 빠져서 예. 윤리가 마치 당 지도부를 대체한 듯한 이런 식의 정말
내전이 확전되는 거 저는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은 예. 상황으로 확전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시선을 피하고 이제 한숨 쉬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건데 오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었겠죠. 뭐라고 답을 했는지 과거와 좀 비슷하긴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가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윤리위라는 게 독립적인 기구,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정치권의 해석은 이거 지도부의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윤리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하던 사람은 그 사퇴하고 그것도 좀 석연치 않았었는데 결국은 당무감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을 다 본인이 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도대로 지금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부 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려를 했던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현진 그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제거 작업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거 작업. 예,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선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 좀 장동혁 장동혁 친 장동혁계 사람으로 교체해서 좀 그런 것들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밑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수 정당 하면 자유를 가장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그런데 전부 다 그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라든지 배현진 건을 보면 전부 다 의견 개진한 거 가지고 다 그냥 다 제명 처리하고 지금 윤리에 회부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불법 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윤리라는 가장 윤리적이어야 되는 그 기구를 가장 반인류적인 그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김민수 최고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양두구육하는 거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란 거는 지금 아마 그 두 분도 그런 그 의심을 가지면서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좀 해석하려고 그래도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요. 제가 지금 평택 이 지역구인데 한교안 전 대표가 평택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요? 평택 도시 전체가 지금 부정선거 척결 빨간색 그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들이 우리 무시하냐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한교안이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데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적 제거하는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제명당했고 친한계 이런 제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소장파 그 대안과 미래라는 우리 권 의원님 속해 있는 소장파 의원들도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뀌질 않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 아이디어 중재안을 낸 것이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고성국 씨도 다 그냥 징계 여기서 멈추자 이거예요? 일체 징계를 중단해라 논의를 지금 한동훈 대표 제명하고 김종혁 최고위원 제명하고 난 이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바닥 모르고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고 밖에 나가 보면은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 당에 대해서 싫어하는 국민들, 우리 당원들조차도 이게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한동훈 대표, 그래서 한동훈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배현진 의원 징계한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고성국 씨 또 징계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당이란 이게 뭡니까? 완전히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사실은 배현진 의원은 징계거리도 안 돼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징계거리가 됩니까? 그리고 고성국 씨에 대해서도 뭐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사진을 당에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지만은 아니 그분이란 게 뭐 영향력이든 유튜브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평당원이 그런 주장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우리 당은 그런 것에
그런 거 안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계속하지 말라고 경고하면 우선 될 문제지. 저걸 또 징계에 갖다가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완전히 우리 당은 서로 계속 갈등 분열하는 것만 보여주니 그러지 마라. 네. 일체 징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얘기했던 거는 지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이거는 지금 그동안은 지방당이 시도당이 공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걸 이걸 중앙당으로 가지고 가서 하겠다라고 당헌 당규를 개정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지금 그걸 중앙당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혹시나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극우 지금 보수 연합 세력들에게 될 만한데 30석은 줘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TV에 매일같이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출마 예상자들을 지금 출연시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볼 때 야 저게 그러면은 중앙당이 저렇게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23개나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럼 고성국 씨 말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이라는 게 또 역행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걸 아무도 논의도 없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라 라고 그렇게 오늘 두 가지 부분들을 이 대안과 미래에서 했는데요.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조금 뭐 앵커께서도 그렇고 다 소장파라 그러는데 소장파 아닙니다. 아니 거기 뭐 저도 60이 넘은 사람인데 그리고 뭐 또 초재선 그룹이라고 하는데 초재선 그룹만이 아니에요. 4선도 계시고 3선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통합과 혁신을 바라는 그러한 개혁 의원 모임이다. 개혁 의원 예, 모임.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칭을 해주시지 소장파다 이거 듣기 거북해요. 요구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지는데 계속 요구만 하시니까 제가 좀 행동을 좀 하시라고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의원총회를 요구하고 의원총회 내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잘못 가고 있는 걸 의원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밥 굶고 뭐 이것만 행동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시장이 그 출마 선언 날짜 택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충분히 제 서울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본질적으로 보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에 상반된 그 차이, 이것을 어떻게든 모두 다 잃고 싶지 않다는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 박 의원님 최근에 서울시장 가상 대결을 보면은 많이 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제 그걸 보고서 위기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개인기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워낙에 큰 선거이기 때문에. 근데 오 시장은 뭐 본인 스스로가 인지도도 있고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당 상황이 어쨌든 선거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을 요구를 해왔는데 극단적으로 상황이 전개되니까 오 시장으로서도 일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나라라고까지 세게 얘기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를 단간판을 내걸고 치르기보다는 오세훈 브랜드로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경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오늘도 어제도 오 시장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신동욱 최고위원 출마설도 있고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 출마설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오 시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그렇게 그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그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더더욱 현 지도부하고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게 경선에서든 본선에서든 이제 본인에게 더 나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동안의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지형이 지금 불리하고 어려운데 서울시를 수성하면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죠. 최근 이 지지율이나 최근 이제 이 선거 상황은 서울시가 굉장히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전체가 급격하게 지금 기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저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냉담한 그리고 오히려 비판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으로 후보를 글쎄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뉴페이스 이런 얘기들이 당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기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방향을 두고서 그 얘기는 뭐 시장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상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식 이거 관련해가지고 물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할 때 저도 얼핏 기억나긴 하는데 당 잠바 안 입고 뭐 개인기로 치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해서 지자체장을 뽑고 광역단체장을 뽑는 거지만 사실은 중요한 일정 정도의 유권자 규모 수를 넘어서는 선거에서는요. 결국 정당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전국적인 지방선거를 좀 뽑는다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을 심판할 것이냐라고 하는 바람이 일단 한번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 구도 안에서 개인기나 또는 그 지역 내에서의 평판이나 업적이나 성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가 계엄이나 윤어게인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늪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 계기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선거에서는 그 구도화된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원석 의원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본선 전략에서도 차별화 전략을 먼저 일찍 승부수를 던진 거죠. 내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라는 것보다는 오세훈이라고 하는 차별화된 논리로 장동혁 지도부와는 좀 선명성을 가지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경선에서의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저는 세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 먼저 경고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이 이기면 그래도 지금의 취임 1년 차의 전국 선거에서 우리 당이 완전 참패는 아니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생겨요. 서울시장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간곡히 부탁하건데 서울시장 선거마저도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파워게임 내에서 사람을 고르는 걸로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의 그 지도부가 존속하고 본인의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짜는 거,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거, 저는 거기에 그 전심을 다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어제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주 그 내란 그 개헌 관련해 가지고 코치코치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그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선재 전 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한 거냐, 뭐 정치적인 거냐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봤거든요. 이게 중요한 뭐인 거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그 공판의 본질은 이제 본인은 이제 반대했다라고 사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것이 그 당시에 실제 정황과 맞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옳지 않다고는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따질 경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예.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법 전문가인데 이 법성에 대해서 따질 경향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진관 판사가 그 대단히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단호한 재판 진행을 하잖아요. 이하성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집행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 한덕수 그 전 총리 재판 관련해서도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을 구형했거든요. 그때도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도 자기는 그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이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오히려 그 공범처럼 주도한 것들이 이제 CCTV에서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주 그 구형보다 훨씬 더 센 그 선고를 내린 것인데, 이번 그 박성재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선고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가의 해동의 문제도 있고요. 안가 해동 문제도 있고, 또 김건희와 계속 문자 주고받으면서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같은 자료들을 보고하고 상의했다 이런 의혹까지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정말 대단히 많은 의혹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법꾸라지처럼 저렇게 하는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아주 단죄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또 증인으로 나온 분이 이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죠. 계엄이 있었던 날 사표를 던진 인물이 이제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유혁 전 감찰관은 사실 사표를 내고 던졌고,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참석했던 회의에 들어가서 아마 던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 전 장관의 계엄 직후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죠.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수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죠. 그러라고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성재 장관이 그 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얘기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고검장 출신의 법률가인데다가 저렇게 본인 휘하에 있는 감사관이 그런 판단을 하고 사표를 던지는데 위헌 불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다 결정적으로 그 계엄 선포에 대비해서 구금시설, 서울구치소의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 이 소를 통해서 이 출국 금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 인력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거는 일종의 계엄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것과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 했던 행동과 지금 상충하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재판부가 유의 깊게 살필 거라고 보고, 박성재 장관이 주장한 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고 봐요. 사실 선고를 기다려 봐야 되지만은 이진관 판사의 전 선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처럼 좀 강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많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진관 이 재판장이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 계엄에 반대했냐 안 했냐라고 물으면서, 그러면은 이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그럼 이거는 계엄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냐라고 했을 때 법률적인 건 안 따져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언론 보도와 이걸 보니까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자기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서로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선고 형량은 다른 데서 결정될 거예요. 조금 전에 박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가 행동으로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의 행동을 얼만큼 이게 이 사실관계냐라는 걸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유혁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은 굉장히 뼈아프다고 봅니다. 이 유혁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거는 위헌 위법한 그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면은 저 일체의 지시나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이후에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은 박 전 장관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후에 자기가 들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박 전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마 박 전 장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이하상 판사 이진관 판사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감치시켰죠.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했는데 오늘 재판정에서 이 부분에서 좀 항의 취재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제 9회 공판기 종료 직후에 저희 장관님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감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변호인으로서 궁금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치한 것은 사실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치 명령이 또 그전처럼 집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 변호인의 주력권과 변호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감치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해서 가름이 됐는데 변협에서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법원 소동 일으킨 거 저희가 다 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좀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본인들의 항변이 법정에서의 소라는 변론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변협이 그걸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 본인의 어쨌든 대리인을 방어하다 보면 좀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재판부하고 이견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김용현 재판부가 그 재판에서 보인 태도는 사사건건 어쨌든 이제 상대방 그 특검 측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재판부를 향해서든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변론권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팔이 안 오르고 봐서 그런지 변협은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다만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욕설을 했던 거 그거는 이제 징계 대상으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 변협이 변호사들 단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의 어쨌든 또 이 법조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저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경종을 울렸어야 되는데 좀 다소 아쉽습니다. 김군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변협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볼 수 있겠지만 재판에서 그런 모습도 국민들이 많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소란 행위로 변협에 이제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징계 요청을 한 건데 변협에 그 관련된 징계를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방어권 조력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법정에서 저때 상황이 뭐냐면 김용현 피고인과 김용현 피고인의 이하상 변호인이 다른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겁니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는데 본래는 그 재판정에 출두해서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람권과 방청권을 얻어야 되는 건데 김용현 피고인은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당신 이하상 변호사는 거기 올 수가 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건데 거기 소란을 피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변호사협회 변협 안에서의 그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 그 방어권
범위 안에 들은다고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저는 그 법정 안에서의 이진관 재판장과의 소란보다는 밖에 나가서 유튜브에 가서 막말을 한 게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 때 마치 그 갈등하고 대결했던 것을 유튜브에 가서 마치 크게 싸워서 재판장을 거의 혼내줬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서슴지 않았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별도의 지금 변협의 징계가 게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사건에 대한 법정 안에서의 소란 행위는 변협에서 설사 좀 찜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튜브 안에서의 재판장에 대한 막말과 그 비속어로 좀 비난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변협에서 좀 정당한 좀 징계 심의를 해가지고 저는 적어도 저 이하상 변호사랑 그 두 분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좀 합당한 징계가 내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외국인 여성을 수입해야 한다. 발언으로 참 논란을 일으켰죠. 진도 군수가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또 한 번 막말을 내뱉어서 논란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중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아유나 네가 이 거기는 막으면 길이 없어지고 여기는 7, 80m 돌아가. 저기 막급을 해서 통화하면 되죠. 이통 터질 일이세. 저희 건설과장입니다. 아이 그놈도 시끄럽네 거. 아유나 네가 그때 내가 불가피성을 말을 드렸었잖아. 그런데 자네는 또 국회의원실로 또 말씀 또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감정 품고 지금 옆에 사람들 같이 해서 지금 김수근 욕하고 댕기지. 저 자리는 좀 국민과의 대화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나마 저희 중에는 권 의원께서 저런 행사의 분위기를 잘 아실 텐데 막 화를 내거든요. 아니 예. 주민들과의 대화하다 보면은 단체장 입장에서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고 너무 과하게 얘기하거나 또 단체장을 있는 앞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면전에서? 예, 있습니다. 있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분은 지금 저번에 이 알려진 발언이 뭐 외국인 여성을 수입한다라고 그게 물건입니까 사람이? 그것도 기본이 사실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네. 저런 막말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무소속으로 사수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에서 뭐 완전히 뭐 바닥에서 기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군수는 된 겁니다. 된 건데 사실은 뭐 민주당 공천을 못 받고 정당이 한번 걸러주지 못했다는 걸 보면은 저분이 좀 이 평소에 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훈련이 좀 덜 됐거나 이런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민주당이 작년 초에 또 이분을 민주연합으로 입당을 시켰어요. 아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있던 걸 입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주당 군수 하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다시 제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아마 진도는 굉장히 세게 붙을 거다. 저 사람 성격상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뭐 저 반성하고 안 나올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 자기 당의 군수 문제가 있어서 군수가 제명까지 했으면은 사실은 공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도 공천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조국 혁신당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그냥 쉽게 한석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올 6월은 진도는 무소속 조국 혁신당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핫하게 붙는 그런 선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계속 논란이 나오고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출마를 한다면 권 의원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정치적 선거에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 완전히 비하 혐오 차별 발언을 한 것이고 예. 그것도 특정 국가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교 리스크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뭐 거기다 또 뭐 그 국민 상대로 욕설 논란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로서의 그 자질이 없다라고 해서 비상징계로 이제 만장일치로 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뭐 그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저렇게 그 우리 당에 입당한 이후에 저런 것이 이제 벌어져서 저런 그 뭐 언행이나 공직자의 그 자격이 안 되는 그 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거에 따른 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저분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할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차별 혐오 이런 비하 발언에서는 당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는데 박 의원님 이게 지방선거다 보면 후보자들도 많고 또 요즘에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기록이 돼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니 저분을 그냥 두면 오히려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는 불을 일찍 껐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분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시 출마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볼 만하다고 본인 생각할 텐데, 근데 정당에서 제명당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흔적이 됩니다.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불신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4년 전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고 또 민주당이 그 자리에 어떤 후보를 공천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앞서 이제 권영진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호남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합당이 사실상 무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합당 무산이 조국 혁신당한테 호남에서 어떤 여론으로 작용할지도 좀 세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동정 여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호남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후보 간의 이파전이 의미 있게 전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호남 중에 무소속이 유독 강한 지역들이 있어요. 전북 같은 데가 과거에 보면 무소속이 굉장히 강했는데 무소속 후보 중에 마지막에 조국 혁신당을 택하는 후보들도 나올 수 있고 예. 아니면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3파전이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합당 무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호남에서는 지방선거의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합당, 민주당의 합당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대략적으로 오늘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 영상 보고 김현정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한두 분 있었고요. 지방선거 후의 합당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한두 분 있었습니다. 그걸 빼면 대체적으로 합당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했다. 오늘 민주당이 오전부터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재선 모임에서도 의견 들어보고 비공개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의견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당 논의는 이제 여기서 좀 멈추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내에 이제 수기 과정, 공론화 과정을 쭉 거쳤거든요. 선수별로 쭉 다 거쳤고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의총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그 당의 의견들,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최고위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이 합당과 관련된 공식적인 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그게 마지막 단계가 최고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의총에서는 대략적으로 의견이 아까 박세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에 대해서는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합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공감은 하는데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절차적으로 당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 제안을 한 거에 대한
그 지적이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 당 대표가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에 대한 그런 비판이 그 반대가 있었고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들도 있었고요. 또 여론조사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는 약간 좀 합당이 높게 나오지만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또 중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합당 반대가 높게 나오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서 그런 것들 절차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합당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많이 모아졌어요 의견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당원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된 것들까지 이렇게 덧붙여 보면은 뭐 최고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내용들 가지고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앞서 이제 혁신당 얘기 잠깐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러다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급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합당과 관련해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은 그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당내에서 절차나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있어서 합당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걸 뭐 감정적으로 이 합당 제안을 먼저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합당 안 한다고 하며 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은 저는 적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무리 미워도 뭐 저희보다 국민의힘보다 저희가 더 믿겠습니까? 아니, 가장 크게 웃으시네 본인이. 이거 예상했던 대로 아마 합당의 명분은 그거는 아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8월 전당대회 당권 투쟁을 가지고 누가 유불리냐에 이게 이제 키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분마저도 포기할 수 없으니 명분은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시기 문제는 아마 지방선거 이후로 한다라고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게 1라운드예요. 2라운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전에 할 거냐, 전당대회 이후에나 할 거냐는 또 한 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논의에서 뭐 정청래 대표나 친명이나 친청이나 별로 이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은 조국이에요. 조국 대표는 이제 완전히 이게 어찌 보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합당이 꼭 필요하고 밖에 있어 봐야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한 12~13명을 데리고 있는 걸로 자기가 미래를 꿈꿀 수 없거든요. 지방선거에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내보내면 이제 호남에서는 뭐 한 몇 자리 기초자치단체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부분에 만약에 공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진보 세력을 분열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이참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게 될 줄로 알았죠. 그러면서 준비는 지금 지방선거 준비도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고 이런 거 정책을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한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 논의는 끝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난처해질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국 대표가 무슨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는 또 민주당하고 내부적으로 아마 소통하고 타협하면서 부산이든 어디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긴 자리에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조국 대표가 나갈 거고 그럼 민주당은 아마 여기에 공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이 공천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런 쪽으로 아마 진보 전체가 타협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민주당 진보 진영이 과거에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노선투쟁은 치열하되 분열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민주 진보 진영의 강점이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은 민주 진보 진영이란 틀 속에서는 하나다. 그러면서 저는 자해행위 안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면에서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예. 말씀이세요. 거기에 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큰 뭐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보셨는데 박 의원께서도 뭐 네, 동의하십니까? 조국 대표가 아마 합당이 어려운 거를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13일로 기한을 정하고 시간을 정했죠.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한 건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합당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할 건지 그조차 안 할 건지 이 답을 달라.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선거 연대의 경우일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선거 연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은 조국 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민주당에도 다 준비했던 분들이 있고 이걸 굳이 조국혁신당한테 조국 대표한테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민주당 내부 논란이 예. 합당 논란에 이어서 생길 수가 있어요.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조국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번 이제 합당 논란 과정에서도 봤지만 결국 조국혁신당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처지가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뭐 얻은 것도 없이 조국혁신당의 면만 상하게 되고 아무것도 이제 소득은 없고 예. 어떻게 보면은 당의 독립성이랄까 이런 게 또 위태로워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사실은 이 합당이건 연대건 가능하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지방선거에 독자 노선을 걸을 수도 있죠. 그 경우에 뭐 서울시장이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일종의 전략적인 출마를 해서 예. 당에 큰 우산을 씌우고 당이 일정한 힘을 갖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 지방선거의 그런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만약 조국 그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변수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예. 예.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김근식 쌤 생각도 궁금하네.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만약에 합당이 무산되면 가장 큰 좀 망신살이 뻗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질질 끌어왔던 합당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돼버리면 이제부터라도 그러면 출마 후보자 모아야 되고 어디 가서 누구와 이길 수 있는지 사실은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당에 저는 합의까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으니까 이게 좀 제 뭐 사례 뭐 비유를 좀 들은 겁니다만 썸을 좀 타고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합당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 발표한 다음에 합당에 반대했던 친명계 최고위원 중에서 썸도 안 타고 무슨 결혼 이야기를 너희들이 먼저 하느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봤을 때는 이게 깨지는 각이에요. 깨지는 각이면 파혼이 예상되면 자존심을 살려면 먼저 차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말에 제가 볼 때 13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차고 파혼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만약에 오늘 의원총회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13일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파혼을 선언해 보면 조국 대표는 굉장히 머쓱해지죠.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는 굉장히 지금 내후 애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싸움이 이 판에는 아까 1라운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판 1라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나 합당을 추진했던 세력이 고개를 숙이고 일단 없던 일로 하지만 예. 이게 잠복할 뿐이지 지방선거 끝나면 다시 또 돌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합당은 명분이지만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계와 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 싸움의 미래 권력 투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그건 이현주 최고나 뭐 이건태 의원이나 강북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인자, 3인자들이 1인자를 뒤집어 풀려고 한 반역이고 배신이고 대권 노름이라고 이미 본질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1라운드에 잠잠해지지만 여전히 잠복해 있다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다시 권력투쟁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뭐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있어서 아직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이미 임명해서 지선 준비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그 혁신당의 조국 대표보다는 이걸 합당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당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좀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리더십에 타격이 많이 입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당내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합당을 안 한다는 전제에서요. 그런 결정을 한 포용적 리더십이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달려 있다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 이제 이 합당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 그 사이에는 합당 논의는 아예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어떻게 6월 전당대회 전에는 그렇죠. 6월 3일 날 전당대 그 지방선거 치르고 8월 달에 그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당 논의를 합니까?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뭐 그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그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이게 뭐 보완성도 중요하고 상대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합당을 제안한 것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좀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당을 외연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김근식 그 교수님도 위원장님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불필요한 오해까지도 받아 안아서 이번에 지금 그런 당내 수기 절차를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당원에 대한 그 투표라든지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그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출구 전략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 리더십 말씀을 하셨는데 친명 성향의 의원들 70여 명이 모임을 만든다. 70여 명, 뭐 물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긴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이게 당내에 또 미치는 영향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저도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이근태 의원이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그 표적 수사하고 정치 기소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이거 관련된 것들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라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의원들 모임인 것이지 이게 무슨 그 반청의 뜻을 같이 모은 의원들 모임인 건 전혀 아닙니다. 관해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동 대표가 윤건영 의원이거든요. 윤건영 의원이 뭐 반청 친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권영진 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대안과 미래도 대안과 미래를 위한 모임이지 장동영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하필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합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이게 그만두었을 때 사실상 이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을 하고 70명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자리매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라고 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대표 로망이라고 얘기했던 김민석 총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요. 굉장히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습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 보고만 한다.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해서. 총리가 사과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이해해야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때문에 제가 말귀를 알아들기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눈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같은 당의 윤호덕 의원이 물어본 대목이어서, 그러니까는 박 의원님, 뭐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일단 당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대정부 질의에서 다른 당 의원도 아니고 같은 당 중진 의원이 물을 질문은 아니잖아요. 김민석 그 총리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대표직이 로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걸로 끝내야지 그거를 대정부 질의석상에서 여당 의원이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총리가 순간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이 저는 보였다고 보고요. 저는 박충건 의원의 저런 질의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충건 의원은 참고로 탈북민 출신. 예, 뭐 탈북민 출신에 대해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당인데 그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의 대통령이 어쨌든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에 무인기를 날리고 병력을 위헌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 어쨌든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정작 군이 해야 될 안보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군을 그렇게 위헌 불법적인 목적에 동원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군을 놓고서 무슨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김정은 심기경호를 한다는 얘기하는 거는 전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저게 도대체 공당의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오죽하면 총리가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 화낼만 하죠 당연히. 예. 끝내셨어요? 갑자기 끝내셨어요?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요. 이제 국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에 대해서 이제 강훈식 실장이 성과 얘기 많이 했는데 입법 속도 지적을 또 오늘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의 흐름이 다 연결돼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또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당에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 처리를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한 180여 개 있다라고 하는데 20% 정도밖에 지금 처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한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것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난 그 일요일 날 했던 고위 당정에서도 그 총리랑 비서실장도 그 빠른 입법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는 것도 그 당부의 말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개혁 법안 뭐 그 3대 특검부터 해서 내란 청산하고 이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집중을 좀 한 측면도 있고 또 여야 간의 그 정쟁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그 민생 법안들을 발목 잡기 한 것도 사실 그거에 기인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급한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여당이 뭐 야당을 찾아가서 빌기라도 해라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야당을 잘 설득해서 법안 처리에 좀 신경을 만전을 다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 그 원내에서 그 민생 법안 그 입법 관련된 그 상황판 현판식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생 법안과 관련된 것들을 더 그 저돌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12일 날 이제 여야가 합의된 민생 법안 한
한 80여 건이 아마 처리될 예정으로 있고 네. 이제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처리한 이후에는 그래도 좀 민생 법안으로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생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일정을 보면은 어디에 내가 방점을 찍고 있는지를 일정과 그 만남의 형식으로 알 수 있는데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시죠.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응원했습니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꿀배도 올랐습니다. 어디서 밥 한번 먹고 가라. 사장님 맛있는 거 주세요. 네. 대표님 편하게 잡수고요. 일단 가실 적에 사진이나 이쁘게 찍어주세요. 사인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런 일정들을 많이들 봐서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지만은 정치적인 상징성이 좀 있는 일정이죠. 상징성 있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본인의 답답함의 표시인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사실은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힘들잖아요. 예. 그냥 옛날에 이제 대통령 오래 모셨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은 내부적으로 국내 정치가 복잡하거나 이럴 때 대통령이 좀 이게 국내 정치 좀 잊어버리고 하는 방식이 외유 나가는 거예요. 외국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생 현장 가는 거예요. 민생 현장 가는 거예요. 특히 당내 문제나 자기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만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계속해서 무슨 그 뭐 통합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움하고 이러니까 예. 좀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저걸 또 국회 탓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이 당신께서 집권 야당일 때 다수당 대표일 때 했던 걸 한번 돌아보면은 야당 탓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8.8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 부동산 대책을 하게 한 입법들을 단 하나도 통과시켜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 627, 그다음에 11.5, 97 그리고 129까지 네 번의 대책과 관련된 지금 대책과 보완 입법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다 처리하잖아요. 예. 야당 탓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3특검법 자기들 강령 처리했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종합특검법 했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거 자기들만 생각하면 다 강행 단독 처리해놓고 무슨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발목을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 잡을 힘이라도 있는 정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용 한 마지막으로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박 의원님 여기 70대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70대 이상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늘었다. 조사가 리얼미터 조사거든요. 이걸 어떻게 국민들 눈에 안정감 있는 보수가 이재명 정부고 민주당인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험한 극우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유권자들이 지지하기 어려운 그런 정당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단적인 징표예요. 저게 세대뿐만이 아니고 저는 예. 지역적으로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이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보수의 아성이라는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민주당의 지지가 나쁘지 않아요. 저 지표는 국민의힘이 예. 굉장히 긴장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껴야 될 그런 여론조사 추이라고 보고요. 저게 이제 선거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뀌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배적인 중도 보수 정당이 거대 중도 보수 정당이 탄생하고 예. 아주 극단화된 극우 한편으로 내몰린 그런 정당으로 이번에 일본 자민 일본 그 총선 아까 결과처럼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저런 그 여론조사 통계에 대해서 별반 위기감을 못 느낀다면 예. 사실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절치부심해서 이겨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 결과 얼마나 위기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예.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성하고요, 20대하고 유보층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전주에 비해서. 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 현장에서 그 실제로 국민들이 그
체감하는 정책들을 실제로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반영된다는 걸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우리 수도권에 6만 호 공급하는 것도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공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지난 주에도 그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청년 채용과 관련해서 당부를 좀 했고 그 자리에서 그 그룹에서 이제 5만 1,600명의 청년을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사실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안 좋은 그 층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층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보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정책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 법안과 처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안과 처리가 관련해서 저렇게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민생 법안들을 많이 처리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민생 법안도 필부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좀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시기들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속도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